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에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상륙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연일 5천 명이 넘는 확진자, 중환자 병상은 포화 상태, 신종 변이의 출현. 자, 연말에 큰 난관이 예상되는데요. 방역당국의 당부처럼 우리가 지레 걱정하기보다는 조금 더 차분한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대선판은 치열한 전쟁터인데요. 선을 넘는 발언도 튀어나와서 무리를 빚고 있고요. 자, 집에서 스포츠 경기를 보듯이 편안하게 관전하면서 국민이 심판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님, 시사본부의 공개 인터뷰 요청드리고요. 지금 제주에 계시다고 하는데 전화 연결하고 싶습니다. 자, 어젯밤 기각된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 오늘 진행되고 있는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 오늘 주목할 뉴스가 되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오늘도 큰 한입 뉴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던 청년 당원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로 선회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자, 2분 10분 인터뷰에서 민주당 선대위 청년공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장경태 의원과 청년 민심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어서 각설하고 시즌2 오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요. 경제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청취자께는요,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저희 시사본부 시작 직전 대기실 상황은요.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와 오창석 시사평론가가 입을 크게 풀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뉴스가 많거든요. 자, 첫 번째 뉴스는요. 자, 민주당에서 유명한 스타 PD죠. 김영희 PD를 영입했다. 자, 박 기자님, 어떤 사유일까요? 네, 우리 대중들에게 쌀집 아저씨라는 애칭으로 맞아요. 많이 알려져 있죠. MZ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부터 좀 많이 잘 알고 나는 있었죠. 가수다까지 잘 모를까? 네네. 네, 나는 가수다는 알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칭찬합시다, 책을 읽읍시다, 나는 가수다. 아유, 많았죠. 이런 굵직굵직한 프로그램을 연출했던 김영희 전 PD가 오늘 이 민주당의 선대위 홍보소통본부장으로 영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나와서 기자들한테 인사도 하고 국민한테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뭐라고 했냐면, 사실 김영희 전 PD가 국민의힘으로 간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당연히 국민의힘 쪽 인사를 생각을 했는데 어제 갑자기 민주당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오늘도 기자들의 관심 중에 제일 큰 부분이 바로 왜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으로 갔을까? 여기였어요. 네. 그래서 이 김영희 전 PD가 모두 발언에서 그 부분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영입 제안을 받은 건 사실이다. 그래서 계속 고민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자신을 정말 간절하게 설득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냐? 송영길 민주당 대표. 휴일 밤에 집 앞에 와서 기다리고 1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다가 집에 들어와서 같이 술도 마시고 폭탄주도 마시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 그러면서 마음이 좀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극정성을 들이는 송 대표의 모습을 보고 그 간절한 마음, 그 진심을 높게 샀다는 거예요. 네. 그러는 와중에 이재명 후보와 전화 통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을지,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참 큰 사랑을 줬는데 이번에 사실은 시청자들로부터 받고 국민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되돌려 드려야 한다. 그런 거역할 수 없는 기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이 지금 정치에 피로감을 느끼는데 그런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이벤트가 국민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즐거운 이벤트로 선거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부디 최고의 예능 PD가 갔으니까 이거는 민주당뿐 아니라 이번 대선판을 좀 축제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민의힘도 또 앞으로 영입 인사가 있겠지만 지난 월요일에 저희가 김은혜 대변인 인터뷰를 할 때 목요일을 주목하라, 깜짝 인사가 있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국민의힘이 없어요, 인사가 아직. 그럼 그때 얘기했던 인물이 김영희 PD인가? 이 생각이 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마평에 오르긴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TV에 자주 등장하는
육아와 관련된 전문가이기도 있었고 네네. 김영희 PD 이름도 실제로 거론이 되기도 했었고 그 네. 당시까지도 그런데 김영희 PD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충분히 국민의힘으로도 갈 뻔했었던 상황이 있었던 네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유명한 인지도가 있고 대중 친화적인 사람들은 예. 보통 공개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정치권의 러브콜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쪽에서 먼저 접근했다고 해서 먼저 접근한 쪽의 정치적 성향이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네네. 보통 양쪽에 다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예능 PD든 혹은 네. 연예인 출신이든 정치 성향을 굳이 드러내지도 않거니와 네. 없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친소 관계로 또 좌우되는 경우도 또 있고요. 그럴 수 있죠. 네. 친분 관계. 예전에 이덕화 씨 같은 경우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딸과 동창이었습니다. 네네. 뭐 이런 부분이 작용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김영희 PD는 현재까지 확인한 바 양쪽에서 다 오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건 조금 더 누가 더 간절했느냐에 대한 문제였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와서 어떤 걸 할 수 있다. 네. 어떤 걸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권한에 대한 문제가 빠르게 민주당에서 조금 더 정리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그래요. 예전에 이주일 씨가 국회의원 할 때 네. 최고의 코미디언이었는데 그 현대 창업주 정지웅 회장과 네네. 친분 관계 때문에 그 당으로 갔었죠. 이게 왜 라떼 눈을 하고 있죠? 이게 어디서 얘기나? 진짜 죄송합니다. 옛날 얘기 듣는 듯한 사과드리고요. 느낌이. 자, 지금 영입전쟁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호 인재 영입으로 발표했던 조동현 네. 서경대 국방학과 교수, 군사학과 교수인가요? 근데 이 사생활 논란이 제기됐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 KBS 라디오의 최강 시사에서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네. 일단 뭐 네. 인터뷰 내용 좀 말씀드리면 네네. 뭐 사생활이지만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예. 처음부터 좀 기울어진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양쪽 다 상처만 남은 채 결혼 생활이 깨졌고 네. 10년이 지났다라고 하면서 혼자였다면 어떤 결정을 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이들을 지켜야 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었죠. 평생 고생하신 그리고 보살펴야 할 모친이 있어서 버티고 버티면서 여러 가지 따가운 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전 남편도 그런 과정에서 다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 역시 현 가정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 특히 둘째 아이는 누구보다 사랑받고 키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의혹에 있는 여러 가지 네. 이야기를 뭐 정확하게 표현하진 않았습니다만 네네. 말하기 어려운 또는 말하기 참 꺼려하는 가정사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일단 간단하게는 이혼 가정, 재혼 가정을 꾸린 거고 네. 두 아이의 워킹맘인 것도 사실이고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이제 군인으로 복무를 했으니까 숨죽이며 좁은 이제 그 군대에서 직장 생활을 했어야 했다. 네. 고충토를 했는데 자, 이게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도 이따가 한번 장경태 의원에게 2030 민심을 물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뭐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었는데 네. 기자들 질문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모든 정치인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다. 네. 국민들의 판단을 좀 지켜보겠다. 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주항공 전문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육사를 나왔는데 군복무 17년 소령 예편하고 지금 이제 교수인데 정말 우주항공 전문가냐 이런 반론이 있고 일부 보도가 이게 책 한 권 읽고 추천된 거 아니냐 이런 또 논란이 있어요. 이용빈 의원실에서 자료를 정리해서 입장을 밝혀오기로 했습니다. 기다려보기로 하고요. 자, 그 와중에 지금 또 이재명 후보가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냈네요. 네. 조국 전 장관 사안 관련해서 사과를 네. 해놨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또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뭐였냐면 네. 계속해서 이렇게 법원의 판단을 보고 끝까지 본 다음에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네, 입장을 내겠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왔습니다. 이재명 네네. 후보가. 후보가. 거기서 조국 사태 입장과 관련해서 뭐라고 했냐면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로남불로 국민들의 공정성 기대를 훼손하고 실망을 시켜드렸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주개혁 진영은 사실 더 청렴해하고 작은 하자도 크게 책임지는 게 맞다. 작은 하자인데 너무 억울하다. 지나치다.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 이런 태도가 아마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질책하는
원인인 것 같다. 이렇게도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소위 내로남불인데 잘못이 있는 것은 당연히 책임져야 하고 특히 지위가 높고 책임이 클수록 비판의 강도도 높을 수밖에 없다고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 공정성이 문제되는 시대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민들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실망시켜드리고 아프게 한 점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이다. 제가 민주당 후보로 민주당이 좀 더 국민 우선 정당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민주당의 부족한 점에 대해 이 자리에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다. 네.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질문자가 그러면 조국 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로 받아들이면 되냐. 이렇게 다시 물어보자. 네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 지금 읽어주신 내용만 해도 상당히 통렬한 사과고 조금 기존의 입장에서 전향적인 게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적대적 관계에서 야당이 계속 해왔던 건데 그냥 바로 받아서 인정을 한 건데 직전까지는 과잉 수사는 맞다. 나도 동병상련이다. 그런데 집권 세력은 더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이 정도였는데 상당히 좀 구체적이 됐어요. 네. 오평론가님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기가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었을 겁니다. 네, 실제로 국민들이 바라보는 사안 이 똑같은 일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의 임명 과정부터 그리고 퇴임 그리고 그 이후의 재판 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바라보는 시각과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바라보는 사안은 검찰 개혁이 필요한데 조 전 장관을 임명해서 검찰 개혁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니 이 사람을 쥐고 흔들어서 이 사람을 망가뜨렸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었다면 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거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맞는데 그것도 맞지만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일어났었던 뭐 입학 문제라든지 표창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논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아버지가 교수님이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는 감정을 이입할 수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냈었거든요. 교수 부부 자제에 대해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는 이야기는 계속 회자가 됐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떠나서 시끄럽고 의심적인 부분 그리고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혹과 논란이 불거졌던 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이다라는 감정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고라든지 의대 진학이라든지 부모 두 사람 다 교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반 대중이나 일반 국민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서민의 눈에선 상류층이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오는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 첫 번째일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조 전 장관의 그동안 가졌었던 그런 이미지와 또 배치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시각과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시각 이 부분에 조금 괴리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로남불이란 단어를 계속해서 야당만 쓰고 윤석열 후보도 후보 수락 연설문에서까지 등장시켜서 또 썼단 말이죠. 윤석열의 정부에서 내로남불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등장했죠. 사실상 그게 그걸 똑같이 뜻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 코어 지지자층의 비판을 감수하면서라도 조금 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중원으로 나아가겠다. 또 지난 시간 동안 반성하지 못했던 것을 좀 자기 스스로가 앞장서서 좀 사과하겠다라는 의지로 되풀이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 이 입장은 정확하게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민주당 지지층이 이 이재명 후보의 이 통렬한 사과로 좀 지금 잠깐 언급하셨지만 입장이 갈리지 않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그 조국 수호를 외쳤던 워낙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지지층의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볼 때는 지금 이 코어 지지층을 향한 그런 정책이나 아니면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더 나가서 지금 뭐 선대위도 개편을 오늘 마무리했고요. 고구려 기병, 몽골 기병처럼 나가서 기동전을 펼쳐야 되는데 지금 조국 문제에 발목을 잡혀 있으면 더 이상 확장이 안 되고 지지율 상승도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본선 과정에서도 계속 나올 질문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뭐 토론회가 진행된다 하면 후보들 사이에 당연히 나올 질문이기도 하고 근데 그걸 미리 정리하고 넘어가자 이런 차원인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와 또 기존의 이제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적인 면에서도 하고 있고 인선도 하고 있는데 이 문제 여러 가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문제들까지도 정리하고 가겠다 이런 뜻으로 봅니다. 민주당 안에 또 공식적인 입장 정리에 대해서도 계속 예의주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를 수행했던 김남국 의원이 또 대표적인 이제 조국 백서파
네. 지필자기도 하고 그래서 진보 진영 내에서도 뭐 백서파, 흑서파 이렇게 논란이 많았으니까 앞으로 이 파장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오프닝에서 제가 공개 인터뷰 요청드렸는데요. 우리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네. 지금 이 행보가 이삿갓입니까? 전국을 지금 유랑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주도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부산에 갔다가 어제 오후에는 순천, 또 여수, 오늘 오전에 제주도에 도착을 했는데 원래는 지금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관계자들 만난다라고 전해졌어요. 11시쯤 만난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준석 대표가 일정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취소 이유가 좀 궁금해진 상황인데 그러니까 당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일정 변경이 있는 건지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서울로 상경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다른 일정이 또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제주도에서 잡혀있던 일정은 취소했다. 이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야, 영호남 남행을 쭉 하다가 북행을 할 줄 알았더니 제주도로 내려갔고 지금부터 어떻게 움직일지는 오리무중이다. 자, 오평론가님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글쎄, 어제 파업 사과하셨는데 아니 당내에서는 또 파업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당분간 저는 이제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장기전이다? 네, 무조건 장기전이 돼버렸습니다. 국민의힘에는 데미지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데미지가 큰데 국민의힘 내부 특히나 윤석열 캠프를 진두지휘했었던 사람들은 데미지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윤 후보도 어제 뭐 당무 복귀하면 그때 이야기하겠다. 연락 끊었으니까 그리고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뭐 조금 이따 나오긴 하겠지만 장해찬 청년 특보가 윤석열 캠프에 있었는데 어제 공개적인 서한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형이라고 부르면서 준석이 형. 그래서 그 긴 장문 속에서 저는 좀 놀랐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준석이 형 후보께서 출구 전략을 열어주길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아닙니다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분간은 윤석열 후보 포함해서 캠프 측에서 대표를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저항을 하니까 뭔가 조금 이제 타협안을 내주길 기대하는 게 이준석 후보 대표 입장이라면 윤 후보 쪽에서는 그런 거 없다. 여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장해찬 청년특보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고요. 캠프 차원의 생각일 수도 있긴 한데 청년특보가 이렇게 캠프에 소속돼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결국 출구 전략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돌아올 명분을 후보가 만들어주면 못 이기는 척이라도 합류해서 함께 하겠다는 것인데 또는 돌아올 때는 내가 원하는 거 하나 정도는 들어달라는 것인데 안 간다. 열어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캠프 차원의 생각이 아니더라도 청년특보 개인의 차원이라 하더라도 일단 장 대표의 위신에 또 한 번 상처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제주도로 가는 것을 제가 개인 차량을 지금 가지고 이동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주도로 왜 배편으로 갔을까? 배를 타고 갔어요? 비행기로 간 게 아니고? 비행기 타면 금방 도착하거든요. 그러면 배를 타고 이동 중입니다.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그냥 벌써 제주도 도착해서 어떤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배를 타고 이동하는 방법을 또 택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애초에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준석 대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도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 교통편을 택했고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 나오는 메시지도 장기전으로 가는 메시지가 나왔고 그래서 당분간은 봉합되기 쉽지 않은데 이게 봉합이 결국은 되려면 윤석열 후보가 진짜 통 큰 결단으로 출구 전략을 열어주거나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붕괴 조짐이 보여서 2030 민심이 이준석 대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있으면 다시 올 수밖에 없거나 다시 모시러 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이제 이게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무력 시위다 그러는데 뭐 무력이 펼쳐진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엔 평화 시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그 뭔가 손을 내밀어야 하는 이제 윤 후보나 그 캠프에서 어떤 2부에 장해찬 특보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 오평론가님 안 가고 기다리셨다가 잠깐 들어와서 그 앞으로 출구 전략 없다 이거 개인 의견이냐 이 선대위 의견이냐 물어보실래요? 아니 그 제가 장해찬 특보라 누구랑 하는지 모르지 그분이 아마 질문을 하면 되지 않을까? 현근택 변호사가. 현근택 변호사가 질문하면 되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안 나오면 제가 할게요. 자, 중요한 질문을 제기해 주셨으니까. 자, 여기서 지금 12시 39분 이제 40분으로 가고 있는데요.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어제 이어서 오늘 아침도 매우 추웠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옷차림은 필요하겠고요.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수원 부근에서와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천천히 갑니다. 더 가서는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이어서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서해대교 부근에서는 승합차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처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홍성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천 부근에서도 역시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처리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상황은 강릉으로 가는 길인데요. 서창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까지와 둔대분기점에서 부곡까지 속도 줄여서 지납니다. 더 가서는 신갈분기점에서 속도 줄여서 지나고요. 반대 인천 쪽으로는 강릉휴게소 부근에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강청터널 부근에서는 2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어서 미리 차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점심이 되면서 나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졸리시다면 꼭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고 다시 운전대를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지금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또 윤석열 후보 측의 이 갈등, 이른바 이제 투스톤 대전 이렇게 부르죠. 왜냐하면 준석, 네. 석열의 대결이다. 자,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조금 또 색다른 의견을 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는 게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한 얘기를 계속 물어봤고 3주 동안 그랬죠. 이번 주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얘기를 계속 물어보고 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보면 윤석열 후보의 행보보다 김종인, 이준석 이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고 네. 기사가 또 크게 되고 있는데 어제도 물어봤어요. 저 오후에 기자들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아니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당으로부터 얘기 듣기로는 이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다. 일을 하고 있고 좀 리프레시하기 위해 간 것 같다. 지방에. 네. 리프레시 뭐 재충전하러 갔다 뭐 이런 네. 얘기인데 리프레시. 누가 봐도 리프레시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좀 보고 있는 것 평론가가 같아요. 얘기한 게 아주 마음이 졸이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네. 리프레시라고 하면. 평시 상황이면 리프레시가 가능하죠. 네. 지금 대선 100일 안 남은 전시 상황인데 97일 남았어요. 야전 사령관 중에 한 명이 리프레시를 하러 갔다는 것은 사실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군무 이탈이 되겠네요. 그거 사실 진짜 군무 이탈이 어떻게 네. 보면 진짜 현재 전쟁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은 사령관이 지금 갑자기 이탈해서 잠깐 후방에 가서 바람 쐬고 올게 이거거든요. 전화기도 끊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전 끊어버리고 간 건데 네. 이게 사실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네. 만약 다음 주 월요일 선대위 출범하기 전에 이게 봉합이 되고 네. 잘 마무리가 된다면 오히려 민주당한테는 마이너스가 될 거다. 이게 마지막에 극적인 딱 타결이 이루어지면 그렇죠. 예. 투스톤이 만나서 뭔가 화합적 결합을 하고 갈등이 풀리고 비단 주머니도 막 들고 와서 주고 야. 이러면은 우리 컨벤션 효과가 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좀 우려를 또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런 우려를 하고 있군요. 야, 이게 어떻게 될까요? 기우일 수 있다. 기우일 수 있다. 고 의견은 왜냐면은 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저는 어쨌든 여러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고 있지만 예. 사실상 이제 윤석열 후보가 우세하다는 건 인정해야 됩니다. 네. 민주당도. 그러면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사실 비둔 주머니 3개 중에 하나 이미 공개했어요. 크라켄이라고. 네네네. 근데 그거를 윤석열 캠프에서 그렇게 크게 안 띄웠어요. 맞아요. 뭐 이거였어? 뭐 고작 이거였어?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만약에 그걸 이준석 당대표가 준비를 해서 크게 띄우려고 했으면 첫 번째 비단 주머니 이렇게 해서 이번 선거는 공명정대하게 감시하고 깨끗하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캠페인을 전개했을 텐데 뭐 이런 걸 준비했었어?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네. 우리가 더 준비한 게 많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같은 집안 내부에서 다른 방을 쓰고 있는 사람들끼리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서 네. 이 부분이 쉽게 봉합될까.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 네네. 만난다 안 만난다 비대위원장 합류한다 안 한다 이렇게 시간이 조금 끌고 있을 때 초반 한 일주일 동안은 원래 준비 다 됐는데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도 연락이 안 되니까 두 사람이 싸우는 것처럼 해서 이슈를 눈을 여기로 완전히 돌려놓고 1, 2주 뒤에 그냥 바로 그냥 전격 합류하는 발표에서 완전히 두 사람이 배제된 걸 까먹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놨다는 시나리오가 돌았었습니다. 한번 여의도 정가에. 근데 아니었거든요. 아니었어요. 근데 그 시나리오가 지금 똑같은 시나리오. 다음 주에 탁 들어온다. 지금 이 설명 어쨌든 기우다. 민주당이 우린 기우다라고. 오평론가님 지금 뭐 이준석 대표의 참모 같아요. 그러게 너무 많이 싸웠어요. 저 지금 양 사람이 양쪽이 너무 많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국민 피로감은 또 높아지고 있다.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두 사람이 어쨌든 전격적으로 회동해서 정권 교체를
확진자를 위해서 대타협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랄 뭐 겁니다. 정의화 전 의장 같은 분이 레이저빔처럼 후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윤석열 후보도 손을 내밀어야 할 것 같고 이게 이번 주말로 가고 있습니다. 네. 자, 더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지금 이 대선판 이슈에 지금 다 몰입이 돼 있는데요. 그 와중에 어젯밤 9시가 지나자 그 나이지리아에서 들어왔던 부부와 이 확진이 좀 퍼지고 있는 상황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국내에도 이제 상륙을 한 거죠. 지금 5명 확진이 확인됐다고 하고 중대본 관계자는 이제 집합금지 검토기까지 꺼냈어요. 그렇습니다. 이 박 기자님 지금 어떤 상황으로 봐야 돼요? 어제 저희가 봤을 때는 나이지리아에서 온 40대 부부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들의 지인 30대 남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들 그 자녀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 40대 부부와 지인 남성 한 명이 확진이 됐어요. 네. 그게 3사람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비행기를 타고 나이지리아에서 다른 비행기를 타고 온 50대 여성 2명이 또 확진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5명이 어제 확인이 됐어요. 그럼 이제 한 팀에서 퍼진 게 아니라 지금 2팀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2팀입니다. 2팀이고 더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이 40대 부부 지인, 이 남성의 뭐 부인과 또 장모, 또 다른 지인 3명에 대해서도 지금 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검사를 네. 했고 결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40대 부부의 자녀에 대해서도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가 있다. 그럼 오미크론이 알려진 건 네.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 이름조차 오미크론이고 네. 지난주까지는 누변이라고 하다가 이 이름이 바뀐 거니까 그럼 이미 11월 초에 그 이제 보스워치에서 알려진 남아공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는 그 전에라도 들어왔을 가능성은 있잖아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남아프리카 8개국에 대해서 봉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이 8개국 이름을 말씀드리면 남아프리카 하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남아공이 당연히 들어가고 지금은 이제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네,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 8개국인데 네. 이 40대 부부가 나이지리아와 에티오피아를 거쳐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남아공에서 발표되기 전에 5일 전에 네덜란드에서 발견됐다는 결과가 지금 나왔어요. 네, 네. 그러면 이미 사실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아요. 일본에도 들어왔고 18개국에 퍼져 있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4차 대유행 전에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미 늦은 상태였거든요. 네. 이 이름이 명명이 끝났고 오미크론이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오미크론이라는 형태를 정확하게 발견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조사를 하다 보면은 오미크론이 또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전문가들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지금 뭐 8개국 봉쇄해봤자 이미 의미 없다는 건 40대 부부를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됐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오미크론이 만약에 델타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전제하에 오미크론이 더 빠르게 또 전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또 이게 델타 변이보다 더 강력해서 우세종이 된다면 또 다른 유행 양상이 퍼질 것 같은데 자, WHO는 좀 신중해요. 이 오미크론의 정체를 분석하기 위해선 몇 주가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파우치 소장은 며칠 내에 이제 오미크론의 어떤 이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지금은 뭐 감염력이 높은지, 치명률이 더 센지, 혹은 면역 효과를 현저히 떨어뜨리는지 이건 확인된 바가 아니어서 파우치 소장은 계속 백신을 맞으라고 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 방역 당국은 지금 어떤 대책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 외국에서 입국할 때 이제 격리를 하기로 했고요. 네. 원래는 그 접종을 하면은 격리를 안 하고 다닐 수가 있었는데 그럼 어느 나라에서 들어오든 그렇습니다. 내외국인 모두 열흘간 격리를 2주 동안 진행한다. 내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보면 신규 확진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오늘 0시 기준으로 5,266명 신규 확진자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처음 5,000명 넘어서 5,123명이었는데 더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이 중증 환자도 또 늘어났어요. 계속 최다 기록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들 위중증 환자가 733명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또 사망자도 47명. 전날보다 늘어난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방역 상황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이제 조만간 긴급 조치, 그러니까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할 걸로 보이는데 아마 빠르면 내일 발표되지 않을까 싶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거리두기 4단계 우리가 4단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준하는 이 방역을 좀 조이는 그런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이나 이 집합 인원을 이제 축소하는 방안이 나올. 내일 혹은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또 소상공인들의 이 뭐랄까요 우려도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일지 보고 짧게 이거 짚어보죠. 지난 밤에 자정되기 전에 나온 것 같아요. 곽상도 전 의원 영장 기각
네. 기각 사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이제 영장이 발부될 거다라고 박 기자님은 발부 가능성이 높다. 네. 오평론가님은 이제 바람을 담아서 발부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예, 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예. 네, 그렇게 했는데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어제 네. 밤에 11시 한 20분 정도에 발표가 됐습니다. 법원의 얘기는 뭐냐면 이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예, 곽 전 의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고 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네. 영장을 기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범죄 소명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이 검찰이 판정패 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 사실 그동안 알려진 바로는 이 김만배 씨, 화천대 대주주 김만배 씨와 곽 전 의원이 만난 네. 2018년도에 만나서 뭐 이 대가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영수증까지 제시하고 했는데 식당 영수증을 냈는데 맞습니다. 곽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알리바이를 또 제시했다고 하거든요. 그때 난 그 자리에 없었다. 네, 그런 것들 맞섰는데 어쨌든 법원 판단에는 이거 소명이 잘 안 됐네. 네. 이 구체성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검찰 수사가 좀 난항에 빠지고 또 특검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세질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의 전개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오늘 또 하나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진행 중입니까? 네,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그러니까 전 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오늘 10시가 좀 넘어서 서울중앙지법에 도착을 했어요. 네. 기자들이 뭐 여러 가지 질문했지만은 판사님에게 상세히 설명하겠다 말하고 법정으로 향했는데요. 이게 두 번째 영장 청구라서 재청구라서요. 네. 어떻게 좀 결과 나올지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고발사주 의혹 이 수사가 윗선까지 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네. 여기서 좀 흐지부지 될지 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약간 좀 이제 펠레로 가고 있긴 한데 펠레의 저주로 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발부될까요? 기각될까요? 오평론가님. 이게 제가 어제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네. 검찰은 해야 된다라고 공수처는 하지 않으면 아주 또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는데 그렇죠.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건 재청구인데 어려울 것 같다. 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될 네. 가능성도 있네요. 될 가능성도 있으나 저는 없어 보여요. 제가 진짜 펠레가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그러면 우리 박 기자님은요? 저는 발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이번엔 해요. 된다. 두 분의 의견이 갈렸어요. 네, 좋아요. 왜냐하면 1차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그때는 조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 청구했고 성명불상.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 손 검사한테 고발장을 전달한 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 두 사람을 특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뭐 다 맞추면 뭐 예언자예요. 자, 오늘 이제 그렇게 여지를 남겨두고 이 뉴스는 내일 또 아마 전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입뉴스 박정호 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청취자 1051님 이준석 대표 부산 순천 여수에 이어 제주 갔다는 뉴스 보니 다음은 어디를 찍을지 궁금하네요. 가수 김혜연의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신청합니다. 자, 이 곡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나님은 어디에 있나 서울에 있나 대전에 있나 대구에 있나 부산에 있나 나 홀로 남겨두고 어디로 갔나 봄이 오면 돌아온다던 그 사람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그리움에 눈물이 맺혀 어느새 글써 그님을 만나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찾아봤지만 아무데도 간 곳이 없더라 헛수고더라 나는 그만 주저앉아 울고 안녕하세요. 환경부 장관 한정혜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강동구의 헬스보이 김영남입니다. 전 요즘 몸도 지키고 환경도 지키는 특별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줍깅입니다. 조깅을 하면서 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운동이죠.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는 반복 운동으로 나는 뱃살 다이어트, 지구는 쓰레기 다이어트. 일석이조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같은 한자를 사용하는 한자어 가운데는 단어 안에서 한자가 놓이는 순서가 다른 경우 뜻의 차이가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습관과 관습이 바로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습관은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을 말하는 반면에 관습은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내려와서 그 사회 구성원들이 널리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은 개인의 행동 방식과 관련이 있다면 관습은 사회 구성원들과 관련된 것이라는 거죠. 이와 비슷한 예로 성숙과 숙성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성숙의 기본 의미는 과실 같은 생명체가 충분히 자라서 생물의 발육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숙성의 기본 의미는 충분히 익숙한 상태가 되는 것인데 대체로 효소나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발효된 것이 잘 익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물질을 적당한 온도와 조건 하에 장시간 두었을 때 서서히 화학 변화를 일으키게 되지요. 예를 들어 수제비를 만들 때 밀가루 반죽을 해서 냉장고에 1시간 정도 넣어서 숙성시키면 더 쫄깃한 식감을 냅니다. 또 생선회를 냉장고에 넣어 숙성시키면 저온에 의한 근육 수축으로 인해 육질이 단단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감칠맛을 내는 성분이 생성돼서 혀로 느끼는 미각도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선은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지금 대변이에요.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만 문제라는 제가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4.6도로 어제보다 더 추웠던 아침을 지나서 기온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이 맑지만 서해안과 호남 제주에는 구름이 많이 껴 있습니다. 오늘 오후 내로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주 적은 양이 되겠습니다. 밤부터는 영서 지역 전체에 눈이, 충남, 전북으로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에는 내일 오후까지 비가, 산지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남부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동 및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엔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로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겠지만 예년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서울은 6도 정도 되겠고요. 대전 7도, 광주, 대구 8도 등 전국적으로 4도에서 10도로 조금 쌀쌀하겠습니다. 이제 일교차가 제법 벌어져서 낮과 밤의 기온차 내륙을 중심으로 10도에서 15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눈비가 내리는 지역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특히 눈이 내려 쌓이거나 비나 눈이 얼어서 도로 살얼음에 발생할 수 있으니까 보행자 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0도, 낮 최고 기온 4도로 예상되고 강원 산지엔 바람 매우 강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백브리핑에서 올해 안에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경부용 치료제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제약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개인적으로는 존경하고 잘 모시고 싶은 분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요청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상태에서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 콜린 제임스 크룩스 주북 대사를 동시 접견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 2단독은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에게 협박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핵심적인 이슈를 짚어드리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청년 지지자들이요 불통을 공론화하면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마련한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자 선대위 청년공동본부장을 맡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장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예, 이 기자회견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네, 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20대 청년 지지자 모임입니다. 공정의 목소리라고 하는데요. 이 경선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 윤석열 후보의 행보나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대단히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요. 네. 20대 청년들의 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도용한다든지 항의하는 논의 구조도 폐쇄한다든지 또 심지어 이제 이준석 당대표를 이 패싱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많은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청년들이 저희한테 돌아선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청년들이 돌아선 겁니다.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 지지 청년층의 이탈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윤 후보의 지지자들이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지지 철회의 이유 지금 크게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준석 대표에 대한 패싱 논란이 좀 직접적인 영향을 줬을까요? 사실 이준석 대표 패싱은 그저께부터 시작된 얘기고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소위 자맹을 하는 정은 그저께고요. 오히려 저희는 한 며칠 전부터, 오히려 그 전부터 사실 상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 청년들을 홀대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었고, 여러 수소문하는 과정에서 접촉을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봤더니 전혀 제가 보기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이유가 없었고, 그 과정에서 지지 철회 의사를 확인하는 순간 제가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사실 여러 가지 소통에도 당연히 능하시고, 청년들을 존중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걸 지지 선언으로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장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이제 또 의아하기도 했던 대목이 윤석열 후보 지지를 철회할 수 있죠. 실망할 수 있고 그러면 통상 이제 무당층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지지 후보가 없다 그럴 수도 있는데 곧바로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해서 그건 또 장 의원님의 좀 설득이 주요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설득도 했고요. 또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행보를 보일 때 이 청년들에게 오히려 더 이 불통 이미지만 각인시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설득은 저도 근거가 있어야지 설득을 할 텐데 그 근거가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행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 후보의 여러 가지 청년들에 대한 홀대가 결국은 이제 반대 진영을 지지하게 만들었다. 근본 이유는 그렇게 짚어주셨고요. 자, 민주당 선대위로 이 청년들이 넘어오면서 혹시 요구한 사항이라든가 선대위 역할에 대한 어떤 역할 분담 요청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까? 오히려 저는 좀 너무나 감사했던 게 스펙이나 오히려 역할 같은 경우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요구들이 전혀 없었고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본인들이 이 2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싶은데
잘 기획서도 자기들이 쓰겠고 본인들이 모든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도 좀 쓰고 싶은데 잘 전달해달라 후보께. 네네. 그래서 그 통로 역할은 제가 하겠다. 얼마든지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뭐 청년들의 순수한 요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전혀 직책이나 이런 건 없는데 제가 오히려 부탁을 드려야죠, 사실. 그래요. 네. 자, 뭐 그럼 이제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 뭐 이런 느낌도 받으셨을 텐데. 자, 장 의원께서 당적은 좀 다르지만 이준석 후보와 친분이 두터우십니다. 여야 청년 정치인으로. 자, 이 대표 지금 부산 그리고 순천 여수, 제주로 간다는데 이 일련의 논란 지금 상대당의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무시를 당해도 이 정도까지 당해야 되나. 그때 당대표면 무시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수정 우리 교수님이 30대 아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저도 70대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래요. 70대를 제가 잘 이해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정말 선대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윤석열 후보는 입당하는 과정에서부터 당대표를 패싱하셨는데 보통 이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도 경선 후보 간에 상의를 하고 선대위를 구성하는데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다 패싱하셨죠. 네. 또 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모시겠다고 하는 분이 그 밑에 조직은 뭐 김병준, 김한길 등을 모신다고 하면 김종인 대표까지 패싱하셨다. 또 뭐 사무총장도 권선동 의원 하면서 뭐 당대표 허수아비로 만들었는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할 일도 없는데 사실 돌아다닐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그 메시지가 더 가관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백불 보니까 뭐 헤매고 있던. 네네. 과음해서. 맞나 보지 뭐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또 예를 들면 김병준 뭐 장제원 등 의원님 등은 뭐 이 당대표 그게 할 짓이냐? 약간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무시를 당해도 이 정도까지 당하는구나. 정말, 뭐, 제가 친분 이런 걸 떠나서, 이 당과 정치 성향을 떠나서, 저희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님을 홍보본부장까지 경임시키면, 그게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그래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다. 너무 홀대당했다.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좀 감정이입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저를 영입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준석 대표를 민주당으로 영입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공개 제안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잠깐 말씀하신 게 김종인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려던 분까지도 패싱당했다고 표현하셨어요. 네. 어제 마침 박용진 민주당 의원 출판기념회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모습을 나타냈는데 공식적으로 박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안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준석 대표 영입 제안뿐만 아니라 혹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역임을 하셨는데 민주당 영입 가능성 있습니까? 일단 박용진 의원님은 이 김종인 2016년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때 비서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인연으로 참석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김종인 대표께서도 아마 윤석열 후보를 겪은 과정에서 충분히 이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셨으리라 봅니다. 그게 이제 지지 철회가 결국 지지 선언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조금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저희 20대 청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지 철회 의사는 확고했는데 이 부분을 또 지지 선언으로 이어지기까지 많은 설득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청년과 마찬가지로 김종인 전 대표 또한 지지 철회 의사는 저는 확인됐다고 보고요. 이 부분을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으로 많은 또 정성과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봅니다. 예. 자, 이 인재 영입 1호 조동현 서경대 군사학과 조교수 처음에 상당히 참신한 인물이다 했는데 느닷없이 사생활 논란이 벌어졌어요. 특히 2030 민심에는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2030에겐 영향은 저는 없다고 보고. 없다. 뭐 요즘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혼이 뭐 흠이나 문제라고 보는 세대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분이 뭐 이혼을 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제약이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더 당당하게 본인의 꿈과 도전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저희 KBS 최강시사에 인터뷰 나와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또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거취 논란은 의미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당연하죠. 네. 자, 그런데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이 이 조동현 이제 신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대해서 전투복을 입은 예쁜 브로치
이 비유가 좀 논란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말 이 여성을 하나의 액세서리로 생각하는구나. 아직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정치권에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요. 정치인 후배로서도 부끄럽고요. 김병준 비대위원장 지금 이제 상임선대위원장의 이 마인드로 2022년 대한민국을 설계할 수 있을까? 과연 국민들께서 그 부분을 납득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오히려 조동현 상임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제가 육사 동기한테도 물어봤습니다. 네네. 엄청 같이 이 이라크에도 같이 파병했고 네네. 너무나 열심히 군 복무 생활했다라는 제가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김병준 위원장은 나 페미니스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성도 액세서리 한다 이런 해명을 했거든요. 해명은 어때요? 정말 꼰대 같은 소리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70대 부모님이 계시다고 해서 70대를 잘 이해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본인도 알겠습니다. 남성이면 남성이 여성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 여성들의 인권과 권리 그리고 사회적 차별과 혐오에 대한 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 이재명 후보 오늘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반대하면 추진 않겠다. 지금 이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라든가 또는 이제 국토 보유세 문제라든가 철회 내지 유보로 들리는 얘기를 최근에 많이 물러서고 있어요. 기본소득은 올해 이재명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추진 않겠다. 자, 어제 국민의힘 이현주 전 의원이 저희 시사본부에 출연해서 2030 세대가 기본소득에 호의적이지 않다. 이렇게 또 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재난지원금 저희가 88% 지원을 했을 때 네. 많은 12%의 국민과 주민들께서 저희도 지역활동을 하다 보면 많은 불만 소리를 들었습니다. 집은 받는데 왜 못 받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저는 이 정치인의 반성과 성찰 정말 어렵지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최소한 개한테 사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매우 높다고 보고 네. 정말 이재명 후보가 정말 당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변호사로서 또 인간적으로 많은 사과를 좀 하고 계십니다. 네. 저는 이 사과가 매우 어려우셨을 텐데 또 그 부분을 사과하시고 또 사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정치인으로서의 가치와 철학 또 공약과 비전을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께서 충분히 또 자세하게 살펴주시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반성, 사과 이어졌고 정책의 또 변경 이런 것도 좀 유연하게 보이긴 하는데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청년공동본부장 맡고 있는 장경태 의원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오늘 특히 중요합니다. 각설하고 시즌2.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현근택 변호사, 장희찬 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현 변호사님, 지금 선대위 공식 대변인 맡으셨으니까 그래서 되게 바빠지셨죠? 저는 주로 방송 나가는 게 제 역할이라서 방송 투쟁. 방송국 여기저기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전선에 와 계신 거군요. 네, 앞에 장희찬 특보시죠. 국민의힘은 선대위가 아직 완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캠프에 상주하시면서 바쁘다 이런 소문이 들립니다. 요즘 어떤 업무 하세요? 아니 상주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실무적으로 지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원봉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 그래요. 어쨌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뭐든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리저리 뛰고 있습니다. 힘을 보태고 뛰고 있다. 그리고 지금 또 전선에서 적을 마주하고 있는. 안 그래도 이 앞선 인터뷰를 들으면서도 장경태 굉장히 민주당 의원 인터뷰인데 자, 윤석열 지지 청년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로 돌아섰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할 말이 많았어요. 예, 말씀하세요. 사실 이 28명의 청년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는 건데 네네. 명단이 공개된 분들이 없고 네. 어제 그 해당 팀의 대표라는 분 이름은 공개가 되었더라고요. 확인해봤는데 경선 캠프에서 어떤 임명장도 나간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경선 캠프 동안 청년 행사나 청년 정책 관련해서 다양한 청년 단체들을 안팎으로 많이 만났는데 네네네. 공식적으로 국민 캠프의 이 청년 부분을 총괄했던 네. 국민 캠프 청년위원회와 어떤 공식 미팅도 가지지 않았던 단체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이제 윤석열 후보 지지 청년인데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했다라고 말하면 저는 내일 200명도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사실은 저는 이분들의 이 28분들도 참 소중한 분이고 한 분 한 분 참 안타까워서 다시 설득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만 근데 이걸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장경태 의원에게 분노를 금치 못하겠고요. 분노를 금치 못한다. 청년들 내세워서 이렇게 정치 지저분하게 하지 말라고 좀 따끔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장경태 의원 이 자리에 없는데 그럼 저도 한마디 안 할 수 없는데요. 대변인님이. 지지라는 거는 임명장 받고 하고 상관없어요. 지지를 표명했던 청년들이다. 팀 공정이라는 건 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분들이 아마 처음에는 뭐 이준석 대표 때문에 지지했다 그러고 뭐 입당 당적도 잘 몰라요. 근데 아까 잠깐 얘기를 들어보면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 지지가 아니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뭐 만났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네네. 뭐 지지했었는데 자기들의 의견이 소통이 안 된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패싱한다. 자기들이 지지하는. 그래서 지지하겠다는 거라 이 정치를 저는 뭐 더럽다라는 표현에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누구의 지지를 받냐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임명장 뭐 수령 여부나. 그럼요. 임명장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임명장은 수만 장도 나갈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 한 분 한 분 참 아프고 소중하다. 뭐 언제라도 연락을 주실 기회가 되면 만나 뵙고 싶고 그러고 싶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걸 기자회견장에 내세워서 마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어떤 분들이 이탈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게끔 왜곡될 수 있게끔 이걸 청년들을 기자회견장에 내세워야 되는 문제인가? 연출이 잘못됐다. 아무리 급해도 이런 연출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본인들이 기자회견 하겠다니까 했겠죠. 그걸 더럽다라고 표현하면 저는 그분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는 장경태 의원의 행태가 지저분하다고 한 겁니다. 두 분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이제 쟁점이 벌써 뜨거워요. 이거 오늘 이슈 아니었는데 지금 두 분이 하나씩 이슈를 뽑아오셨습니다. 첫 번째, 현근택 변호사, 현근택 대변인이 뽑아오신 주제. 여의도에서 사라진 이준석 대표의 잠적 잠행. 파업이다. 아니다. 윤석열 후보는 뭐 당무를 하고 있다. 근데 리프레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의도에서만 사라졌지 부산, 여수, 순천, 제주. 지금 현 대변인님 이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일단 저는 윤석열 후보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리프레시한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 기분 전환하러 갔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다. 당무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또 뭐 무리해서 연락 안 한다. 이 말은 이제 별로 아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오고 싶으면 와라. 싫으면 말고 이런 얘기 보여서 저는 약간 이 홍준표 의원 대할 때랑 비슷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아쉬우면 아니면 뭐 정치를 계속하려면 올 수밖에 없겠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게. 사실은 선거 때는요 후보들이 굉장히 아쉬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선거 초래도 해야 되고 그런 자세가 안 보이는 게 좀 제가 보기에는 아직 리더십 자체에 좀 문제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 후보 책임이 좀 크다. 자, 장 특보님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 게 지난밤에 올리신 거죠. 이준석 형에게 보내는 글. 이게 SNS에 올라와서 지금 뭐 오늘 굉장히 회자되고 있고 화제예요. 자, 그 입장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영상 편지를 그냥 이준석 대표한테 띄워주세요. 누구 탓을 하고 싶고 뭐 그런 취지의 글은 아니라는 걸 글을 전문을 보시면 다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정권 교체를 강렬히 원하는 한 사람이자 동시에 또 이준석 대표와 거의 한 7년 정도, 7, 8년 정도 오래된 그래도 인간관계를 유지해왔던 측면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정권 교체에 성공하는 그리고 우리 한국 정치사에 길이 남는 성공한 당대표가 되기를 누구보다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선대위 구상과 관련해서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항상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직접 만나서 소통하면 문제들이 금방 해결되었고 아무렇지 않게 해서 좋은 방향의 결과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번에도 두 분이 직접 이 얼굴을 마주하시고 여러 가지 이 이견이나 선대위 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을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좀 치열하게 토론도 하고 서로 간에 설득도 하시면서 풀면 어떨까. 누구도 배석하지 않고 그냥 두 분만 이렇게 조용한 공간에서 뭐 당사라던가 많잖아요. 그런 공간은 좀 그런 마음에 지금
이렇게 부산과 순천, 여수, 오늘은 또 제주도를 가셨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했는데 이 방식으로 과연 문제가 해결될까? 그것보다는 정권 교체 정말 하고 싶은데 이러다 위험한 거 아니야라고 끓는 마음을 가지는 국민들이 제 주변에도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분들 생각하셔서라도 그냥 대표께서 빨리 직접 만나셔서 정확하게 이건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건 저렇게 돼야 된다. 확실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대화의 물꼬를 좀 터주길 바란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순수하게 개인 자격이자 뭐 이거는 뭐 시사평론가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정권 교체 바라는 한 국민이자 알고 지냈던 동생으로서 그냥 남긴 메시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장 특보님이나 장해찬 평론가를 또 저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절절하게 애다른 마음이 담겼구나 하고 읽었는데 자, 저희 1부에서 오창석 평론가가 질문을 하나 남기고 갔어요. 왜냐하면 이 편지의 한 문장이 자 이제 준석이 형이 지금 출구 전략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런 것은 없다. 이 얘기가 개인 입장입니까? 캠프 입장입니까? 당연히 개인 입장이죠. 제가 지금 선대위에 아무 직책도 없는 자원봉사자인데요. 근데 출구 전략은 윤 후보가 그건 모르죠. 제가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논의에 참여하지도 않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먼저 서울로 올라와서 대화를 시도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구상이나 아이디어들 상당히 많이 저는 대화가 통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간이 97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대선까지.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빨리 풀기 위해서는 빨리 돌아와서 만나는 일정이 신속하게 잡혀야 된다는 그런 안타까운 멀리 마음만. 도는 것보다는 이준석 대표가 들어와서 직접 부딪히는 게 더 빠르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듣고 계시길 바라고요. 자, 그런데 부산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순천으로 가서 왜 갔지 그랬는데 이 순천갑의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를 만났어요. 자, 이 대표와의 대화를 이 천하람 변호사가 이렇게 정리했는데 듣고 오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아무 제대로 된 타겟팅이나 어떤 컨셉 없이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의 그러니까 모든 토끼를 잡겠다라는 식의 안철수식의 선거전을 하고 있다. 과연 현재 인선이 신속하고 정확한 선거 캠페인을 하기에 적절한가. 소위 말하는 파리떼나 하이에나 같은 분들이 후보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요.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 위기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서울로 빈손으로 쉽사리 올라갈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야, 이게 제가 들으면서 민주당의 공격이 아니고 자당 안에서 나온 또 이야기예요. 이게 아이러니가 이 전남 도당위원장은 발도 붙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고 천하람 변호사는 또 이렇게 만나서 이준석 대표의 이제 심경을 또 대변하기도 했는데 지금 안철수식 선거전 파리떼가 후보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가 잘못 가고 있다라는 비판인데 내부 비판인데 이 우리 특보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어쨌든 이 선대위 구성이나 선거 캠페인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논의될 수가 불만이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천하람 변호사 이제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같은 분이나 저처럼 뭐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의견을 또 방송인들은 청년 정치인들이잖아요. 표출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근데 이제 좀 더 책임 있는 분들, 고위당직자나 선대위에서 이미 고위직을 받으신 분들, 이 전략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야 될 분들은 가급적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대면해야 된다. 전화 통화보다도 직접 만나는 게 좋고 빠르다. 이런 치열한 토론의 과정 등이 있는 게 저는 민주적인 선대위의 어떤 당연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지금 천하람 변호사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을 또 느끼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의 의견들도 가감 없이 누구들 통해서든 전달이 되어서 좀 토론하는 선대위 그리고 좀 민주적으로 구성되는 운영되는 그런 선대위가 되지 않을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 선출 자체가 이재명 후보나 더불어민주당보다 좀 늦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선대위 진통을 겪고 아예 선대위 전부 다 중진들이 다 사퇴하고 처음부터 구성하는 해체 재구성. 전권을 이재명 후보에게 다 몰아주는 그런 결단을 이 당대표부터 해서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다시 쌓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게 민주당과 비교해봤을 때도 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선대위가 출범하고 구성하는 과정에서의 약간은 과도기가 아닌가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키워드 하나 등장한 게 이제 윤핵관이에요.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 아까 뭐 파리떼 이런 표현이 등장했는데 윤핵관이 누구냐? 지금 이것도 이제 언론의 관심인데 지금 이 장 특보님 말씀처럼 이준석 대표들 왜 안 풀고 싶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윤 후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의견 얘기하면 김종인 위원장 문제도 처리하고 선결 과제들이 있는데 그 윤핵관이 가리고 있다. 그 사이를 막고 있다. 이런 취지로 들려요. 혹시 현 대변인님 윤핵관
짐작하십니까?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서울에 와서 만나자 그러면 이제 올라오라는 얘기잖아요. 복귀하라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이제 그거는 제가 보기에 쉽게 될까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쉽지 않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거든요. 묵은 일이다. 입당식 할 때부터 봐봐요. 입당식 할 때부터도 있었고 뭐 사무총장 교체할 때도 그렇고. 저는 아마 마지막은 이 김병준 지금 상임선대위원장을 동급으로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약간 이준석 대표가 이거를 이선으로 물리면 어떠냐는 중재안을 냈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했거든요. 네. 이수정 교수 영입할 때도 그렇고 본인이 뭐 역할이 없는 거죠. 의사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점점 밀려났다. 그럼 이런 인사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아마 선거 캠페인의 문제는 핵심이 아니라고 봐요. 인사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좀 들어줄 수 있는 거를 제시해야지. 그냥 무조건 올라와라.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순서는요. 제가 보기에 이준석 대표가 원하던 인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찾아가야죠. 뭐 본인이 전화하든지. 왜냐하면 이거는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승민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사람에 대한 거는 수평적인 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본인이 다가가는 게 좋아요. 심지어 지금 어제 언론 인터뷰에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당무 우선권이 있으니까 징계해야 된다. 이 대표를. 그다음에 윤 후보 이거 윤 후보 직접 얘기한 건 아닙니다. 네. 인터뷰 얘기 보면은 윤 후보가 아마 초장이 버릇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당내 의견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사실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뭐 나를 징계한다고 당무 우선권이라는 건 선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당 대표를 징계하는 상황까지는 가면 안 돼요. 이거 완전 당이 지금 그러면은 더 위태로워지겠죠. 초장의 버릇을 고쳐야 된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 좀 적절치 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터뷰가 방송을 통해서 나온다는 얘기는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정치로 풀어야죠. 이걸 무슨 뭐 징계하고 법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장 후보님한테 여쭤볼게요. 윤핵관 있습니까?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있긴 있는데. 아니 이 특정 언론하고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 관계자가. 네,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정말 핵심 관계자라면 굳이 특정 언론하고만 인터뷰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렇죠. 여러 언론이 이 사람이 핵심인 걸 인지하고 계속 물어볼 텐데 왜 이분의 코멘트가 유독 한 곳 특정 언론하고만 나오는가? 그걸 보게 되면 사실은 뭐 김재원 최고위원도 오늘 아침에 인터뷰에서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핵심 관계자가 아닌데 본인의 어떤 아니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이 좀 도발적인 위험한 멘트들을 계속 내는 것이 아닌가. 자가 발전하는 세력. 우려가 많이 되고요. 저도 사실은 뭐 이 윤핵관이 대체 누군지 궁금합니다만 이런 식의 익명 인터뷰를 통해서 갈등을 좀 자꾸 부풀리고 자극하는 거 도움될 게 하나 없으니 갈등 봉합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약간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는 뭐 영상 편지까지 날리셨고 장문의 글도 쓰셨으니까 그럼 지금 이제 현 대변인의 조언으로 들으면 윤 후보가 나서야 한다. 근데 윤 후보가 지금 좀 기다리는 입장이다. 혹은 뭐 좀 재충전하러 갔으니까 쉬고 올 거야. 이게 아니란 태도 아닌가라는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물밑에서 아마 꾸준한 소통이 있겠죠. 제가 그 부분을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물밑에서 소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이 지역이 참 중요하거든요. 같은 이 지역구 안에 있으면 서울에 있으면 언제라도 오늘 밤에라도 뭐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런 물리적 공간을 좀 가까이 한 상태에서 그럼 좀 더 이 실제로 바로 두 분이 함께하기 위해 어떤 메시지가 오가는 게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갭을 좀 빨리 줄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뭐 어쨌거나 이 문제가 장기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또 우려하고 있고 정말 정권 교체 간절하게 염원하는 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 뭐 머리를 맞대고 선대위 구성이든 뭐가 되었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의화 전 의장이 부산에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해요. 모든 역량을 레이저 빔처럼 후보에게 집중시켜서 후보 중심으로 선거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 대한 전제 아래에서 여러 가지 또 의견 낼 것들은 내고 반영되고 개선될 것들은 개선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선대위가 좀 이 계기를 삼아 더 나아진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기화되면 타격은 윤 후보가 주로 받는 거고 선수니까 플레이어니까 또 이준석 대표의 정치 여정도 앞으로 이게 순탄치가 않을 텐데 저는 한마디만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제 후보한테 쓴소리를 할 수 있느냐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어려운 얘기들 인사 문제들을 아니면 찾아가십시오. 아까 수평적이라고 얘기했죠. 찾아가십시오. 아니면은 직접 뭐 제주도 아니든 어디서 광주에서 찾아가십시오라는 얘기나 아니면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바를 들어주십시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당연히 후보 마음 심기를 거슬릴 수는 있죠.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많이 있었으면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풀어라.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윤 후보 생각이 없으니까 우리도 그냥 못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거는 굉장히 풀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봅니다. 이 쓴소리 장석보님이 후보한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저는 자원봉사자라니까요. 자원봉사자지만 그래도 가능한 어떤 영역 안에서 네 그럼요. 네 여러 가지 의견들 최대한 밖으로 표출하지 않고 또 제 의견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정권 교체 바라는 분들의 목소리나 여론들 전달하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내부에서도 그리고 뭐 바깥에서 언론이 막 좀 이상하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지만 정말 후보님께 이런저런 직원들 많이 드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 내에서 이 당의 중진들이나 당을 오래 지켜온 정치인분들 같은 경우도 정권 교체 못하면 끝이다라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보수 진영의 공통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리고 정권 재창출하려는 쪽보다 교체하려는 쪽이 훨씬 더 절박해요. 선거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들이 하나둘 계속 모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럼 제주는 너무 멀고 윤 후보가 좀 찾아갈 정도 동선이면 어디까지 좀 이준석 대표가 전진 배치하면 좋아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안성, 평택, 천안 찾아가고 뭐 어느 분이 어느 분을 찾아뵙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고요. 어찌되었건 빨리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까지만 정권 드리겠습니다. 교체를 원하는 자원봉사자는 애절하게 두 분 빨리 만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장혜찬 평론가가 뽑아오신 키워드인데요. 역시 여권 내 문제입니다. 이재명 선대위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조동연 서경대 교수 이야기입니다. 키워드로 뽑으신 이유는요? 그러니까 이재명식 인재 영입이 좀 급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네. 오늘 이 조동연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그 KBS 라디오에서 인터뷰도 했는데 여러 가지 불거지는 논란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인지 인정을 안 한 것인지가 좀 애매하긴 해요. 네네. 그런데 제가 방금 전까지 언론 보도를 확인해 보면 모 유튜브나 강영석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들 사생활 논란 법원 판결로 그 주장이 크게 틀린 게 아니다라는 보도도 지금 온라인에 게재가 되고 있더라고요. 뭐 제가 직접 디테일하게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뭐 한편에서는 이게 다 지나간 사생활인데 뭐가 문제냐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정치라는 게 결국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정치인들이 맞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 정서상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을 자아낼 수 있는 논란이나 이력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숙고해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건 이 사태를 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처음 해명 자세였습니다. 안민석 총괄 특보단장이나 선대위의 주요 당직자들 핵심 인물들이 하나같이 다 거짓말이다, 아니다, 가짜뉴스다, 이 의문 제기한 유튜버나 강영석 변호사 책임은 져야 될 거다 윽박질렀거든요. 근데 지금 드러나는 보도나 본인의 인터뷰를 보게 되면 그런 가짜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다툼의 여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문제가 제기되면 일단 아니다 법정 대응하겠다고 하기 이전에 한번 이건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조동연 상임선대위원장 이제 선대위 위원장이신데 전화해서 물어봐도 되는 거고 이분을 제가 알기로는 송영길 대표가 뭐 4번 정도 만나면서 추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송 대표한테 이런 거 물어봤느냐, 인사 검증 과정을 거쳤느냐. 이게 사실 처음 이 의문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건 과거에 군납 비리 의혹을 이제 내부 고발하셨던 김영희 군 이제 관련된 인권 관련된 연구소 소장님이셨는데. 군 주위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평판도 막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인재 영입하는 과정에서 그런 주위 평판 조회해보는 것들, 검증해보는 것들, 모든 이제 리크루팅의 기본이죠. 평판 그런 조회는.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소홀하게, 너무 급하게 새 선대위에 새 인물 영입하려다가 좀 사고가 난 게 아닌가 합니다. 자, 이게 아까 잠깐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김용빈 의원의 추천 천거더라고요. 일부 보도에서는 책 한 권 읽고 추천했다. 근데 이제 이용빈 의원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이야기도 나오면 나중에 전해드릴 거고요. 자, 먼저 지금 언급된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조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오늘 아침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실은 뭐 자리에 연연해서나 아니면 뭐 이해를 구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 같은 사람은 10년이 지난 이후에 또는 뭐 20, 30년이 지난 이후에 아이들에게 조금 더 당당하게 일하는 엄마의 모습을 다시금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지 못하는 것인지 저 같은 사람은 그 시간을 보내고도 꿈이라고 하는 어떤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허락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를 좀 묻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제는 또 이제 이 검증, 뭐 이제 어쨌든 인재 영입이니까 검증인데 앞으로 정치 활동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선출직에 나서는 사람들은 혹독한 검증을 받지만
선대위원장은 이 일시적인 일인데 이렇게 혹독하게 사생활을 파헤쳐야 되는가 뭐 이런 또 반론도 있었어요. 자, 지금 이 이야기 현 대변인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두 가지 면인데요. 그러니까 인재 영입할 때 인사검증을 제대로 했어야 된다. 사실은 이게 뭐 가족관계 등록부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가족관계 등록부에 뭐 예를 들면 판결문 같은 거를 좀 갖고 오라 뭐 이러면 아마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공무원 임용 뭐 청와대에서 임명하고 이럴 때는 이제 다 하거든요. 네네. 체크리스트가 있으니까. 그런데 인재 영입할 때 뭐 그래서 뭐 전과자료 가족번호 등록부 납세한 거 갖고 오라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네네네. 어찌 보면 이제 주위 평판이나 들어본 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사생활의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생활의 문제라 저도 사실은 이거를 언급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남자와 여자의 차이,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여성에서는 사실은 결혼, 출산 이 부분에 저는 좀 엄격한 잣대가 있는 게 아닌가. 네. 남자보다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은가 싶고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어찌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뭐 당장 뭐 어떻게 해라는 것도 좀 그렇고 이게 예를 들어서 공적인 기관에 예를 들어서 뭐 군대에 있을 때 아니면 뭔가 뭐 문제가 있었다고는 모르겠는데 사생활 부분이라서 참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맞다 그 의혹이. 근데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런 사정이 있었고 네네. 국민들 앞에 내가 정면 돌파하겠다. 송구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다. 이러시던가 그게 아니면 사실 아니다. 가짜 뉴스다. 처음에 안민석 단장 했던 것처럼 진위를 명확히 해달라. 하겠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진위가 국민들 앞에 명쾌하게 전해져야 국민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판단을 못 하겠어요. 이분의 오늘 아침 지금은 첫 인터뷰만 번째 보면. 결혼 생활이 상당히 아프게 끝났고 10년이 흘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결혼 생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누구나 이혼할 수 있죠. 팩트 체크를 해달라는 것 자체가 그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사생활 언급이 적절치 않다 그러면 그 팩트 체크를 해달라는 요구 자체가 저는 어쨌든 약간 압박이라고 봐요. 네. 본인이 판단할 부분인지 그거를 맞다 아니다. 그거 자체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좋아요. 자, 이게 참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또 구설이 파장을 잇습니다. 예를 들면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자 전투복을 입었는데 예쁜 브로치를 단 격이다. 근데 또 이수정 선대위원장은요, 이게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조동현 이 상대 측에 선임 이 선대본부장 위원장에게 위로를 보낸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지금 이수정 위원장과 김병준 위원장의 이야기. 그럼 장혜찬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셨죠. 페미니스트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뭐 전혀 그런 뜻으로 이게 네. 예를 들면 남성도 액세서리 남성이었어서도 남녀 똑같은 문제 발언을 아니다. 했을 것이다. 지금 결과적으로 뭔가 민주당의 인재 영입이 내실에 초점에 맞춰 있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식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또 이수정 교수 공동 선대위원장이시죠. 네네. 말씀을 하신 것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고 네네. 이게 사실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도출해내는 민주적인 선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분이 막 대립하거나 뭐 이렇게 감정이 나빠지거나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똑같은 발언이나 한 의견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선대위원장들을 외부에서도 네네. 영입하고 인재를 영입하고 또 수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관련 발언과 관련된 두 분의 어떤 해명과 또 입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국민 여러분이 보실 때 국민의힘 선대위가 건전한 의견 개진이 되는 곳이구나. 스펙트럼이 넓구나라는 정도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합니다. 정답 오답의 문제가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왜냐하면 이 전투복이라는 걸 언급한 것 자체가 이제 군인을 연상시킬 수 없잖아요. 네네. 그럼 뭐 다른데 아니 약간 액세서리 같습니다 하면 모르겠는데 네. 뭐 가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투복 비슷한 걸 입고서는 이분이 군인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군인이 전투복을 입고 다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군복을 비슷한 입죠. 거 입고 거기에 예쁜 브로치를 하나 다는 정도다. 액세서리 같은 느낌이다. 그러니까 여군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고. 네. 사관학교까지 나오고 육군에서 어찌 보면 굉장히 잘 나가던 분인데 그분을 전투복 비슷한 거 입어가지고 예쁜 액세서리를 달았다 그러면 잠깐 그분들의 권위나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네네. 근데 그 다음에 사과하실 때도 보니까 뭐 액세서리는 여자들만 다냐. 그럼 그 앞에 얘기를 당 해명해야죠. 전투복 비슷한 얘기를 왜 하셨어요? 할 필요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 얘기 하실 때 본인이 그랬어요. 이 적절한 비유가 아니다. 네, 그 전제를 그렇죠. 또 네, 깔고. 적절한 비유가 아니면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안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자, 그래요. 또 근데 또 이런 논란이 있어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다가 민주당 선대위에 청년 인재로 합류했다. 4명의 이제 추가 2030 인재가 추가 또 영입이 됐는데 이 김윤희 데이터 전문가
장평론가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어제 이재명 후보와 함께 청년 인재 영입 기자회견을 했는데 4명. 그 전날 우리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통해서 본인 이력서를 전달하고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뭐 젊은 사람들이 이 진영 논리에서 자유롭게 여러 의견 펼치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또 이 경황이기도 하죠. 네, 생각이 다르면 진영을 넘나들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어제 윤석열 후보 선대위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이력서 보내고 아무 연락이나 설명 없이 다음 날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합류하는 그런 방식은 아닐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어떤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겠느냐 그 관점에서 결정한 게 아니라 누가 나한테 무슨 자리를 주느냐 그 관점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선대위 합류라는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심사숙고 없이 그렇게 하루 만에 여기저기 다 추천하고 다니는 것 매우 부적절한 이 젊은 자리 사냥꾼다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리 사냥꾼이다. 그리고 이분이 경력 중에서 여러 회사를 운영했는데 오늘 또 이 모 언론 단독 보도를 보면 페이퍼 컴퍼니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요. 재무제표나 이런 게 전혀 공개가 안 되고 있고 저한테도 어제 제가 글을 써서 기사가 나간 이후로 많은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분과 직간접적으로 일했던 분들의 제보가 쏟아지고 있고 회사의 어떤 근무 여건이나 종합 여건을 평가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 건 아실 겁니다. 그중에 이분이 운영하는 회사 한 곳의 종합 평점이 2.0입니다. 거의 최하에 가까운 수준으로 거기에 달린 글들을 보면 근무 여건이나 뭐 업무 환경 등에 대해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매우 부정적인 댓글들을 많이 달아놓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정리해서 한 번 더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자, 현 대변인 반론 있습니까? 뭐 저희들이 알 수가 없죠. 그분이 뭐 국민의힘 저촉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뭐 그분이 선택인 거고 물론 저도 뭐 양쪽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근데 선거 과정에는요 이런 일이 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 있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양쪽을 접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지어 뭐 지금 김영희 P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있었지만 저희 측에서도 접촉을 했고. 송영길 대표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다는 찾아가서 거죠. 설득했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누가 더 절실하냐, 누가 더 절박하냐. 그리고 아마 본인들이 제가 보기엔 최종적인 판단은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뭐라 할 수는 없죠. 근데 거기에서 판단 기준이 뭘까. 본인들에 대한 인식, 인정 여부도 있지만 선거 판세도 는 중요하게 봤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지지율도 출렁거리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보기에 최종적인 선택을 한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냥 선택을 존중한다. 그리고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는 장평론 의원님 얘기 들으면서 제가 30대 초반에 이제 벤처 사업을 했던 경험이 생각이 나서 지금 이제 우리 이준석 대표도 이제 청년 벤처 스타트업이었잖아요. 근데 2030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스타트업 컴퍼니이기 때문에 대부분 드립하면 복지 조건이나 재무제표가 좋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몇 년이나 된 뭐 중견 회사겠습니까?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느냐 나쁜 평가를 받느냐는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평가. 그건 저희가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이 정도면 뭐 인재 영입이 아니고 지금 인재 전쟁이 여야 간에 벌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영입하려던 쌀집 아저씨 PD, MBC PD, 김영희 PD 이재명 캠프로 갔고 아까 이제 송영길 대표의 적극적인 설득이었다. 그럼 아까 이 김영희 씨 경우도 그렇고 결국은 인재는 양쪽에서 보기에 다 이제 관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양쪽이 다 접근을 했는데 누가 데려가느냐. 근데 지금 전적이 우리 국민의힘이 약간 딸려요. 김은혜 대변인이 월요일에 저랑 인터뷰를 했는데 목요일에 깜짝 인사 발표 있다. 근데 오늘 안 나고 있어서 혹시 그게 김영희 PD 얘기하셨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어떻게 인재전쟁에서 이기실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던 선대위 회의가 수년되었기 때문에 아마 다음 회의에서 발표하지 않을까 최고위 선대위가 밀렸죠.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도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도 외부 전문가 영입한 것이고 또 사할린 동포 3세, 워킹맘, 이 스튜디오 커버 디나 공동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깜짝 인사 발탁 아니었겠습니까? 또 윤석열 후보가 직접 후보 직속 청년위원회에 10명의 민간 2030 전문가를 영입했습니다. 뭐 면면을 보면 힙합 페스티벌 제작사부터 이 김일성 종합대 출신의 탈북 청년, 뭐 여러 유엔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또 유키즈라는 이거 프로그램 이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유명한 예능에 출연해서 인정받았던 이 청년 농부 등등 다양한 인재군이 많이 영입되고 있고요. 이렇게 참신한 인재군 영입하는 것도 중요하고 경쟁이 당연히 벌어지는 건 긍정적이지만 이 과정에서 철학이 아니라 소신이 아니라 자기 자리만 생각하는 사람들 잘 걸러내는 그런 검증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 여야 모두에게 지금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할게요. 저는 뭐 탈북자들이나 이런 분들 영입하는 건 국민이 과거부터 잘해왔어요. 본받을 점이라 보는데 저는 이수정 교수를 인재 영입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의문이 있어요. 이미 국민의힘과 뭐 선대위 예전에 뭐 선거 준비위원도 하셨고 성폭력 뭐 특위위원도 하셨고 여러 가지 뭐 자문 역할 했었거든요. 사실상 국민의힘 사람이다. 근데 이분이 저는 영입하면서
꼭 뭐 이재명 후보 탓을 하면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실 필요 없다. 내가 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가 그 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본인도 어쨌든 뭐 예를 들어 인연이 있다. 남편하고 친구라든지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 변호하는 게 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일로 왔다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엔 너무 좀 궁색하다. 솔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또 배우자가 이제 윤 후보의 절친이라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또 이런 얘기도 대학 했습니다. 동기가 맞으면 모르겠지 알겠습니다. 않겠죠. 야, 치열한데요. 다음 주도 또 어떤 이슈가 나올지 걱정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한 여러 문제 좀 잘 풀리고 이준석 대표도 돌아와서 입장 잘 밝히고 자, 이 앞으로 좀 국민들을 바라보는 여야의 선대위 활동 기대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칠게요. 현근택 변호사, 장희찬 평론가와 각설하고 시즌2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에게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있습니다. 오늘도 물론 준비돼 있죠. 뚜껑이 큰 컵라면입니다. 쌀쌀해지니까요. 저도 계속 라면 국물 생각이 나는데요. 자, 오늘의 간식 뚜껑이 큰 컵라면 이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으로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매주 목요일 이 시간 경제본부입니다. 오늘은 어떤 스토리로 경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 줄까요? KBS 보도본부의 미남 기자, 우리 서영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야, 겨울 되니까 이게 머플러로 엄청난 패션 코디를 하고 계세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거예요? 조금 더 추워지면 두꺼운 걸 하고요. 그러니까 난 잘생겼다, 아무거나 해도 멋있다.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패션을 바꿔도 별로 티가 안 납니다만. 자, 오늘 주제 중요합니다. 백신 불평등 그리고 오미크론 이렇게 정해 오셨는데 네. 오미크론 정체가 아직 모호한데 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 오미크론 뭐 경로 대응법 이런 거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이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아직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아프리카라는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은 중위 연령 인구가 20대고 그렇기 때문에 안 아픕니다. 걸려도. 경증이거나 그래서 무증상? 거기서 경증이라고 우리가 경증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러네요. 게다가 이 20대 이 사람들이 다 당뇨나 비만 이런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기저질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저질환. 네. 지금 코로나가 이런 기저질환에 굉장히 취약한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이게 전파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아야 하고 델타 변이보다 더 센지 델타 변이를 교체하는 우세종이 될지 그런 것도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중증도는 얼마나 가는지 또 백신 치료제 효과는 기존에 있는 것들은 어떤지 그리고 만약에 기존에 있는 것들이 잘 안 듣는다면 새로운 종류의 백신 치료제를 만들어내는 데는 얼마나 걸리는지 이 모든 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모든 게 물음표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서 기자님 얘기 들으면서 한숨이 계속 나오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오미크론이 등장했다. 남아공을 중심으로 퍼진다. 8개 나라, 12개 나라, 13개, 18개 나라로 막 매일 늘어나더니 어젯밤에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상륙한 게 확인됐잖아요. 그러면 누가 확진됐다. 밀접 접촉자가 몇 명이다. 그럼 이게 지금 상당히 좀 국내의 확산 가능성, 위험성 어떻게 진단하세요? 일단 지금 이런 종류의 얘기를 들어본 게 오랜만이실 거예요. 처음은 아닐 텐데 이 확진자가 누구를 만났고 누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격리 전에 몇 명을 만났고 이런 이게 역학조사하지 않습니까? 지난해 초반에 많이 얘기하다가 일명 이제 신천지 사태 이후에 그냥 많이 잊어지게 됐죠. 이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초기 단계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극히 적은 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추적해가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3,000명, 4,000명 나올 때는 더 이상 그거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못한 거였는데 이런 말이 나온 자체가 초기에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공은 남아공 과학자들한테 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초기에 발견한 편이다. 자, 그런데 이제 걱정은 커지고 있어요. 이게 유럽도 그렇고 이게 뭐 오미크론 때문인지는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지금 봉쇄를 다 풀었더니 너무 많이 늘어나서 재봉쇄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변이 나왔다. 그럼 이제 문 걸어 잠궈야지. 국경 봉쇄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요즘 코로나 잡았다 생각해서인지 오미크론 얘기 나오자마자 내외국인 모두
입국 전면 금지 조치를 내렸어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사실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남아공 과학자들이 잘 찾은 거거든요. 빨리 찾아서 WHO에 빨리 보고를 해서 지금 초기 대응이 가능한 상황에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그런 추적을 하는 자체가. 근데 사실은 남아공을 처벌하는 게 돼 버렸죠 지금. 엉뚱하게. 네, 남아공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남아공이 봉쇄돼 버렸어요. 네. 이게 사실 효과가 없습니다. 이미 들어올 사람들은 충분히 들어왔을 거고요. 우리나라도 이미 남아공 발표나기 일주일 전에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게다가 우리가 무역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남아공에서 우리나라 아니면은 저기 일본까지 가는 경로가 이티오피아 항공기를 이용했던데 왜 이티오피아하고 우리나라하고 직항이 있느냐? 교역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거기에 이티오피아에서 한국 배우겠다고 한국 업체들 많이 초청해 갖고 그리고 현대자동차 조립 공장이 아프리카에 거의 유일하게 이티오피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기적인 왕래가 가능한 거예요. 경제 교류가 있기 때문이고 이 경제 교류를 완전히 끊을 게 아니거든. 아니면은 경제적인 활동을 완전히 멈출 게 아니거든. 차단은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다. 네. 궁극적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전히 불안한 거죠. 근데 일시적으로 잠깐 차단을 했다가 결국 우리도 외국인 노동자 필요하니까 또 다시 열잖아요. 문을. 이게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완전한 차단은 없다. 자, 이번 오미크론 변이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우세종이 돼 있는 델타 변이와 닮은 꼴이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되면 변이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인도에서 델타가 시작한 게 바로 그런 과정이었고 맞아요. 남아공이 발견한 오미크론 역시 그런 유사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들 보고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오미크론이 나오기 전부터 계속 강조했던 바가 또 WHO도 부스터샷 자꾸 서둘러서 맞지 말고 세계적으로 백신 분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왔단 말이죠. 선진국의 접종률 높고 우리도 높은데 결국 아프리카는 접종률이 굉장히 낮다 그래요. 그런 백신 불평등이 변이를 만들어낸 시발점이 된 겁니까? 변이가 퍼질 수 있는 시발점은 충분히 됐다고 봐야겠죠. 그런 환경을 조성해버렸다. 정확히 어디서 생겼는지는 지금부터 더 알아봐야 됩니다. 처음부터 아프리카에서 나온 건지 딴 데서 왔던 게 아프리카에서 번진 건지. 그런데 북미 지역도 그렇고 우리나라 동아시아 지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 한 번 이상 백신 맞은 인구 하면 80% 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사하라 이남 그러니까 저개발 아프리카는 11%입니다. 아이고 심각하네요. 접종 완료율은 훨씬 낮습니다. 우리가 빈부격차 지구 양극화 얘기할 때 북반구 남반구 나누는데 그러면 아프리카 쪽 지금 사하라 이남은 11%다. 평균이. 이코노미스트지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그 데이터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선진국들이 얼마 전부터 백신 나누겠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없었어요? 나누긴 나누는데 많이 안 나눕니다. 미국은 약속한 거에 25%. 약속한 분량에? 캐나다는 5%만 갖고요. 중국도 백신을 주긴 하는데 사실 중국 백신을 굉장히 신뢰하고 맡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거든요. 일단은 뭐 그렇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중국, 러시아는 막 이제 백신 외교한다 그랬는데 효과가 문제고 캐나다가 가장 많이 초기에 선도 인매 구매를 했는데 5%밖에 안 나눴다. 자, 아프리카의 낮은 접종률 여러 얘기가 있는데 또 백신의 절대적인 양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요. 뭐 이기성 이걸만 갖고 따질 수는 없죠. 아프리카 워낙 저개발 상태에 있으니까 돈도 없고 의료 시스템도 낙후돼 있고. 근데 외신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공여가 요즘은 많이 된대요. 우간다 같은 나라로 많이 미국에서 보내고 뭐 여기저기서 보낸다는데 우간다에 도착했을 때 유통기한이 2주 내지 3주 남아 있답니다. 아슬아슬하네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쓰다가 마지막 순간에 공여를 하는 거죠. 버리느니 공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프리카는 교통망도 의료 체계도 안 좋기 때문에 우간다 항구에 2, 3주 남은 게 도착하면 내륙 지방에 못 가거든요. 가면은 유통기한 지나고. 사실상 이게 안 준 거나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 젊은 사람들 많은데 그 많은 젊은 사람들이 중위 연령이 20세 미만인데 안 아파요. 안 아프다가 계속 번지는. 안 아프니까 백신 안 맞아도 될 것 같고 번지기만 하고 이게 그러면 아프리카에 안 좋은 거냐. 결국은 이 번진 백신이 우리가 아무리 백신을 많이 맞아도 변이가 돼서 돌파가 가능한 백신이 변이가 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아프리카를 돕는 게 아니고 우리 지구촌에 사는 모두가 같이 살아가야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백신을 충분히 나누고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 이런 상황. 백신이 계속 필요하게 될 것 같은데 변이가 계속 나온다면 이 백신 불평등 좀 해소될까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가디언지 보도 보니까요.
지금까지 그 주요 20개 나라가 가져간 백신이 전체 백신 생산의 89%입니다. 사실상 90%. 네, 거의 다 가져갔어요. 20개 나라가. 근데 20개 나라가. 네, 이 20개 나라가 앞으로도 70% 넘게 가져간답니다. 내년에도. 네, 계속 필요할 테니까요. 모자 다 쓰고 남으면 공유하겠죠. 유통기한 짧은 상태로. 안타깝습니다. 이 상태는 안 된다. 안 된다. 해소가 네. 필요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겠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KBS 보도